나쁜 문학을 위하여. 지금 이제 그 정의를 이 거꾸로 보는 한국 문학사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는 그 정의를 계속해서 1-1부터 1-5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한 번에 말하기 어려운 복잡한 정의니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 어떻게 써야 할지 곤혹스러운 경험의 지평 너머에 있는 야만인의 외침, 아니 유아의 울음, 새로운 세상을 말해야 되니까 야만인의 외침이기도 하고 유아의 울음 같아 보이는 거예요. 해설자가 되어 부귀의 영화를 누리느니, 기존에 있는 체제의 해설자가 되면 기존의 체제의 지원을 받을 테니까 조금 유리하겠죠, 사는데. 그렇지만 초심을 잃지 말고 생각의 위험을 무릅쓰는 나쁜 문학을 하자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이해를 넘어서면, 기존에 있는 이해, 체제를 넘어서면 내 속에 있는 성스러움이 깨어나리니, 성스러움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 내 속에 있는 성스러움, 이 문학의 성스러움, 문학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새로운 세상을 여는 힘, 그런 것들이 있을 테니 익숙하지 않은 문법이라도 양복 입고 갓쓴 꼴이라도, 그러니까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약간 좀 어색하고 말들도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런 작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작업은 나쁜 문학이라고 말이 되는 게 아닐까. 그 나쁜 문학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용어인데, 그거는 아감벤의 책에서 어, 그 도움을 받은 단어예요. 아가벨의 책의 일부를 인용해 보면, 번역을 내가 한 건데, 사도 바울의 내 안에서 말하시는 이라는 표현의 문제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He that speaks in me, 내 안에서 말하시는, 이런 용어를 영어 성경이 원문에는 내 안에서 말하시는 라는 표현인데, 킹 제임스 바이블 영어 성경의 대표적인 거죠. 그런 책들은 나를 위해, 한 권 더 있는데 인용을 생략했어요. 모르는 거니까. 또는 나에게로 해석해서 풀었어요. 근데 아간베는 이 인미, 이 원어 단어는 내 안에서만 의미하고, 이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건 완전히 분명하다고 다음과를 지적해요. 왜 이게 내 안에서 말하시는 이라고 말할 때 이 내 안에서라는 말을 제대로 번역을 못하냐면, 이 내 안에서 말하는 신, 이 그는 신이죠. 그는 신인데 성령이고 그런 건데, 그게 내 안에 있다고 말하기가 참 무섭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나를 위해서 말한다든가 나에게 말한다는 거는 받아들이기 쉽지만, 신이 내 안에 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하기는 참 어렵단 말이죠. 근데 왜 이 말을 이렇게 썼냐면, 아간벤이 말하기를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의미들의 단어들을 내가 바로 한다면,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의미하기가 참 어렵죠. 신이 말하는 거, 신이 내 안에서 말하는 그 신의 말을 내가 이렇게 말로 한다면, 그거는 내가 100%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발언을 해요. 입을 벌려 발화하죠.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 안에서 말하는 그가, 단어를 발화하는 그 목소리가, 내 안에 있는 말의 원칙 자체가, 사실 이런 것들이 말하는 방법을 모르고 말하는 내용을 모르는 것이 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입에서 발화하지만 신의 목소리를 발화하기 때문에, 그걸 내 안에서 말하기 때문에 나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야만적인 거죠. 아직 문명이 돼 있어서 정돈이 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므로 주석 안에서 말한다는 거는 자기 자신 안에서 야만적인 말, 모르는 말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 주석, 그러니까 이게 신이 말한 거를 내가 대신해서 이제 말을 붙여서 말하는 거죠. 주석이라는 게 이 얘기를 있는 말에 대해서 붙이는 말이죠. 신이 말하는 거를 내가 신이 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기서 주석을 붙이는 것뿐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 안에 있긴 하지만 내가 모르는 말이고 야만적인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은 이해가 열매를 맺지 않는, 이해를 하려고 그러지만 그 이해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고, 그거는 유아의 말인 거죠. 그걸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상을 여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새로운 말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나에게로밖에 해석을 하고 마음이 편하게 말할 수가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이기 때문이지만 할 수 없이 말화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 새로운 문학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 어떻게 써야 할지 곤혹스러운 이런 경험 지평 너머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세상이 와서 거꾸로 보는 한국 문학사를 쓰려고 그러지만 그거는 지금까지 배운 것하고 상관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아는 말로 이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런 말을 위해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문학사가 지금 기존의 문학사의 바탕을 두고 바탕을 두고 한국 문학이 지금 현재 이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문학적 상상력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라고 말할지 모르겠는 어떻게 써야 할지 곤혹스러운 그러니까 아까 그 아간벤이 말할 수 없는 자기 말 속에 있는 신이 나한테 뭘 말하는데 신이 뭔지 모르죠. 정의 원천이고 어떤 경험의 원천일 텐데 그거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혹스럽죠. 그러니까 야만인의 맺힘 같기도 하고 유아의 울음 같기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일이고 그건 꼭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성스러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성스러움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게 무슨 성스러움이냐. 틀린 문학이지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쁜 문학은 맞지만 틀린 문학은 틀린 문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쁜 문학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어, 철학적이고 언어적인 문제에 집중할수록 그 진리의 내용이 밀집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면 철학적이고 언어적인 문제에 집중할수록 점점 더 깊이 생각할수록 그 내용이 밀집하게 되는 댄스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용이 간단하게 딱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명하려는 게 어려운 것이 기존에 있던 문학사의 내용,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을 모르겠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포함하여 하나 더 말하는 내용이니까 밀집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에 가까운 텍스트는 논평가라기보다는 나쁜 철학자를 보일 위험을 만들어낸다. 아까 내가 해설자라고 그러는데 논평가도 마찬가지죠. 커멘테이터. 논평가나 해설가는 기존에 있는 체제에 따라서 그 체제에 맞춰서 설명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좋은 철학자죠. 사람들이 공감을 가지고 환영하는 철학자인데 지금 우리가 집중하려는 관심을 가지는 거는 그런 동의하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철학자가 아니라 나쁜 철학자가 돼버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게 겸손한 좌우명이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모토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겸손한 모토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에 공부를 더 할수록 철학적이고 언어적인 문제에 공부를 점점 더 하면 할수록 기존의 체제가 지금 새로운 체제를 설명해 낼 수 없다는 것을 점점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비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생각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게 생각의 위험을 감수하기 시작해서 발언하기 시작하면 나쁜 철학자처럼 보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논평가라면 논평가는 지금까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던 사람이고 자기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라면 아마도 나쁜 철학자로 보이는 것에서 부끄러워하며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논평가들은 논평을 하다가 나쁜 철학자로 보이는 지점에서 말하기를 스톱해요. 말하기를 중단해요. 그러니까 논평가들의 좋은 논평가들, 뛰어난 논평가들은 나쁜 철학자로 보이는 지점을 알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나쁜 철학자로 보일까봐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부끄러워하면서 떠나버려요. 바로 지금 이곳, 정확히 바로 이곳,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이게 역사적 인식이죠. 그러니까 아간벤도 내가 생각하는 이런 것하고 비슷한 거를 세계 전체로 서구 사회 전체 문화적 상황으로 보는 거죠. 나는 이거를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도 그 비슷한 사회에서
우리도 겪고 있고, 우리도 그 비슷한 사회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데, 난 그거를 한국 문학이라는 관점에서 도전에 응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서구랑 같은 입장에 있느냐? 라는 게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는 서구랑 같은 그 수준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서구와 똑같은 수준에서, 똑같은 선진국의 수준에서 우리 문학을 어, 어, 갱신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문학이 세계적인 문학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국 문학이 세계적인 문학이 되려면 지금 열심히 인용하고 있는 것들, 그런 다른 세계적인 선진 철학자, 최첨단 철학자들의 사고방식하고 거의 같은 수준에서 한국 문학이 말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 문학의 다른 문화들, 그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다른 문화들 있죠. 대중문, 음악, BTS 같은, 또는 무용, 또는 미술, 또는 음악, 고전음악의 연주, 이런 면에서 또는 작곡 이런 면에서 세계하고 수준을 겨루고 있는데 한국 문학도 그런 수준에서 겨룰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개개의 작가들은 세계적으로 평가를 이미 받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인들도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수준에 이르러야 되고 그런 걸 읽을 수 있는 힘이 이렇게 생기면 이런 지금은 익숙하지 않은 문법이겠지만 이런 문법이 만약에 세계에 대응할 수 있는 지금 우리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문법이 된다면 한국 문학 평론도 한국 문학 전체도 세계에 대응할 수 있고 선진적인 한국 문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선진국, 세계를 선도하는 문학이 선진국을 따라잡는 문학이 아니라 선도하는 문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이런 아간베니니 그다음에 데리다니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수준에서 읽을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을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문학을 거꾸로 보고 다시 쓸 수 있다. 그렇게 다시 써야 된다. 그런 거죠.